네, 2020년 사회정책 연합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한국 사회정책학회 내에 있는 여성 사회정책 연구자들이 구성한 세션이고요. 오늘 세 편의 논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들을 다 일단 그래도 처음이니까 또 처음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한 번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대 경제학과에 있는 윤자영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요 제일 왼쪽에 계신, 저를 기준으로 제일 왼쪽에 계신 분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고은입니다. 네, 오늘 어떤 논문으로 발표해 주실 건지도 그냥 처음이니까. 네, 저는 오늘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얼마나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동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난주입니다. 이렇게 귀한 학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안리라입니다. 저는 오늘 일가정 양립제도와 모성 페널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연대사회학과에 있는 김영미입니다. 옆에 계신 안리라 선생님 논문 토론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복지연구소의 김지선입니다. 오늘 미혼모 초기 양육 및 자립 지원 시범 모델로서 동감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희입니다. 사실 오늘 김지선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은정 박사님께서 토론을 하실 예정이셨는데요.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토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구성한 세션은 주제가 다 이제 여성 고용과 돌봄 관련된 주제로 굉장히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런 주제라서요. 오늘 논의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외에서 여성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이제 대면 산업 서비스 중심으로 지금 충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많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적 돌봄 체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경계에 서 있는 주변부 노동시장에 있던 여성들은 이제 일이냐 아이냐의 기로에서 이제 결국 아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 많은 이제 언론이나 여러 단체나 학술 회의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세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고은 선생님이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요. 시간은 15분 정도, 제가 15분을 어떻게 사인을 어디서 발표하시죠? 저 앞에서. 네, 시계가 저기 있으니까 지금 5분이거든요. 한 20분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띄워야 되나요? 혹시? 이거 전체 화면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로나19에 여성19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차별적인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성 사회정책 연구자 네트워크 세션에서 이 주제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잠시만요. 네. 코로나19는 이제 세계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도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격리 및 지역 봉쇄 등으로 인한 노동 공급의 감소가 있습니다. 또한 수요의 측면에서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 나라들에서도 전반적인 이제 노동시장 부문에서의 영향들을 받고 있고 ILO에서는 이제 3월달에 지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초기에 이미 세계 실업자가 2,479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근로손실 소득도 3조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숨이 좀 찬데 혹시 발표할 때만 잠깐 마스크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네. 네. 이게 죄송한데 이게 안 넘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미숙해가지고 이 시스템. 네네. 한국 노동시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간단한 자료들로 굉장한 고용 충격이 있다는 것들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다른 여러 기관들에서 이미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취업자 감소만 두고 보았을 때도 2020년 오타가 있는데 4월인데요. 4월에 이제 102만 명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고 전년 동월 대비 8월 같은 경우에 27만 명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이 취업자 감소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였을 때 2008년 위기에서도 한국의 취업자 감소가 25만 명 수준, 외환위기 이후 첫 2달 동안을 보았을 때도 92만 명 수준 이렇게와 놓고 이전 시기에 경제 위기와 비교하였을 때도 그것을 어떤 상회하는 수준의 큰 고용 충격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용 충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산업별로, 연령별로, 종사상 지위별로, 직무별로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성별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영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문에서는 당연히 더 큰 고용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충격이 여러 이제 상반기에 나온 논문들을 일단 빠르게 보았을 때 노동시장 내 여성의 취약성과 성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고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도 코로나19의 충격은 여성에게 보다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8월 취업자 감소 전체 분이 27만 4천 명 중에서 여성의 취업자 감소가 17만 8천 명으로 65%를 차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이러한 여성에게 편중된 충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취업자에서 나타나는 대폭 큰 폭의 감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부문들, 앞서 우리가 봤던 다른 부문들에서 여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산업별로 봤을 때는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직종별로 봤을 때 서비스직 전문가,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 임시직에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더욱 가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의 불평등한 결과에 대해서 대면 노동의 요구와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의 측면도 새롭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고용 불평등,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지표에 대면 노동의 요구와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고려하고 있던 주요 요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의 국면에서는 대면 노동의 요구라던가 그 산업이나 직업 부분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재택근무의 가능성 이런 측면이 이런 측면을 이제 매개해서 더욱 여성의 노동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제가 여기서 인용한 그 폴리아카 앤 브랑카 2020년 논문을 따르면 여기서는 이제 유로피안 스킬 앤 잡 서베이를 분석하여서 유럽 27개국과 영국의 직업군 내 산업별 디지털 기술의 필요도와 기술 혁신의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이 코비드-19 리스크라는 지표를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지표는 코비드-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산업이나 직업 부문에서 직면한 위험성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크게 두 가지 부문을 고려해서 측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대면 접촉이나 물리적 근접성을 중심으로 측정이 되었고 다른 한 가지는 디지털 기술 집약도를 중심으로 해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산업이나 또는 직업 부문에서의 업무의 내용이 다른 사람과의 그것이 이제 동료일 수도 있고 고객과의 그 소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얼마나 그런 스킬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얼마나 대면 접촉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고,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업무 수행이 노동 그 집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리스크 그 코비드-19 리스크를 측정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 계산은 0점에서 1점까지 이제 변화하는 척도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정적인 직업 성과의 위험이 더 낮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그 평균과 표준 편차 기준으로 해서 4개 집단으로 나눠서 4개 위험 등급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very high risk 집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산업별로는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업 그리고 판매직, 판매업 그리고 사회 서비스 업무 부문 이런 경제 활동 부문에서 가장 코비드-19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엔 2디짓으로 이제 단위로 봤을 때 돌봄 노동자랑 판매직 그리고 개인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가장 코비드-19 리스크가 높은 그러한 직무로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저의 연구 목적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출된 어떤 위험은 그 양상과 특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성의 양상 및 특징을 분석하고 남녀 비정규직 격차에서 보여지는 고용 불안정성의 차이를 넘어서 여성이 남성과는 어떻게 다른 불안정성을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을 하였고요. 다만 한계가 있는 부분은 경활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나 직업 중분류 이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또 소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한계는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 근로자, 비경활 인구에 대한 고용과 세분화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본 연구 그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여성 노동시장의 상황을 분석해보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목적에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일과 구직, 기타 활동에 대한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3가지 불안정 그룹을 분류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우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코비드-19 리스크 그 점수에 따른 경제활동 부문의 그 점수들을 참고하여서 분석 대상 산업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표에서 이제 나타나기는 할 것인데요. 이 산업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여기서 사용하는 산업 코드가 조금 다른데 대분류 수준에선 거의 유사해서 어떻게 산업 코드를 매칭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발제문을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세 가지 불안정 노동의 그룹을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traditional precarious group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전통적인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노동자 집단을 나타내는 그룹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중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지표를 비교해서 보면서 다른 어떤 양상을 볼 수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였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Extended Precarious Group이라고 해서 이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구분인데요. 이 확장된 개념의 불안정 노동자를 저희가 보고자 이러한 개념을 설정을 하였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취업자 중에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TPG에 더해 실업자 그리고 비경활 인구의 일부인 잠재 실업자 또는 잠재 경활 인구까지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PG 같은 경우에는 비경활 인구에서도 잠재적으로 구직 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잠재 경활 인구까지 포함해서 확장 경활 인구를 포함하는 집단에서의 불안정성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PG 같은 경우에는 노동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즉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의 규모를 통해서 불안정성을 또한 살펴보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의 차이는 EPG와 DPG의 차이는 실업자와 잠재 경활 인구를 본 것은 유사하나 여기서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라고 하여서 취업자 중에서 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때 더 충분히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고용보조 지표 3번에 해당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ILO의 노동력 저활용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와도 동일한 지표가 이제 DPG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5가지 그래프를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첫 번째는 먼저 전통적 불안정 노동자들의 그 변화를 본 것입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그래프는 취업자 중에 불안정 노동자들의 비율을 성별로 어떤 추이, 1월부터 7월까지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그리고 그 격차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취업자 중에 그 TPG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항상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의 그 불안정성이 높은 것, 이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TPG의 성별 격차를 또한 보시면 한국에서 그 코비드-19이 가장 확산되었다고, 그 1, 7월 중에서 가장 정점이었었던 시기인 4월 정도, 3, 4월 정도 시기가 오히려 이 성별 격차가 감소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그 취업자 중 고용 불안정성의 젠더 격차가 감소한 부분은 이 시기에 이제 여성 TPG, 여성 불안정 노동자의 비율이 일부 감소한 데서 기인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전염병의 확산이 극대화하는 시기에 불안정 노동의 젠더 격차는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시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 TPG가 전통적인 불안정 노동자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로시간을 보기 위해서 취업자를 봐야 해서
TPG를 기준으로 우선 보았을 때 남녀 각각의 그 주당 근로 시간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았을 때 불안정 노동장 집단 전반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감소 경향은 특히 코로나 확산이 가장 두드려졌던 4월에 가장 심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TPG의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19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의 그 확산 시기에 여성 불안정 노동자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남성 불안정 노동자의 근로시간 감소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거 제가 그 수치를 그래프에다가 기재하진 못했으나 자료 참고하시면 2020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남성은 0.8시간이 감소한 것이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감소해서 남성 대비 2배 이상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TPG의 비율 같은 경우로 놓고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불안정성이 높았고 그러나 그 젠더 격차 같은 경우에는 그 코비드-19 리스크가 증가했던 3, 4월에 오히려 잠깐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또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성 불안정 노동자들이 더 큰 폭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전통적 불안정성의 개념으로만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그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더 확장된 지표들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 세 번째 표를 보시면 이 표는 그 전통적 불안정성과 코비드-19 리스크 이것 두 가지가 중첩되는 경험에서 여성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별 여성 비율을 살펴보시면 이 소셜 디스턴싱 리스크, 코비드-19 리스크가 높은 산업 부문이 하이 PQI에 해당하는 산업 부문에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비드-19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서는 또한 TPG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서 노동자들이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동시에 전통적인 불안정성에 중첩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표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다음 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정리하면 노동 과정에서의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 불안정성 또한 높아서 중첩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에 여성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예외적으로 해석할 만한 부분이 P와 Q 산업에서 그 여성이 집중된 산업군이지만 TPG 비율도 비교적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전통적 불안정성이 낮다고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이 74.2%에 비하면 낮은 것처럼 보이는 산업, 그러니까 즉 여성 집중 산업에서 일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산업에서도 사실은 코비드-19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이 하고 있는 일 환경에서의 어떤 불안정성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 반대로 이런 부분을 시사한다고도 생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그래서 이런 전통적 불안정성을 좀 넘어서는 새로운 지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EPG와 DPG를 이제 추가해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확장 불안정 노동자 그룹에서의 변화나 남녀 격차도 TPG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이제 유사한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 확장 경제 활동 인구 중 불안정 노동의 비율은 47.8% 수준임에 비해서 이제 여성의 EPG 비율 같은 경우는 54.6%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 경활 인구를 확대해서 봤을 때도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성은 남성보다 더 높았는데요. 남녀 격차 추이 동안 유사하게 3, 4월에 일부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확대되는 그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DPG 변화를 분석을 해보면 DPG의 남녀 차이, 이 성별 격차 요 셀인데요. 남녀 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0.5%포인트 수준이었던 것에서 7월 기준으로 1.4%포인트까지 그 격차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PG의 변화라는 것은 노동 그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즉 그 노동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서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DPG의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테이블인데요. 이 토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회색깔 선이 DPG의 성별 격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1번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 이 1번 선과 3번 선이 구성 요소 중에 시간 관련 그 추가 취업 가능자와 그 확장 경활 인구의 성별 격차 변화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DPG의 성별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 그 피크 포인트와 그 유사한 하게 이 1번과 3번의 그래프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당 부분이 확장 경활 인구의 변화와 변화가 차지하고 있고, 이 1번 같은 경우 그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도 DPG의 그 성별 격차 변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확장 경활 인구에서의 불안정성의 변화가 여성에게 더 심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여기 실업자 2번에 나타나는 실업자의 성별 격차 추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4월 정도에 감소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약간 U자형의 그래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남성과 여성 실제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성은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난다기보다 비경활 인구 중에서도 잠재 경활 인구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여성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은 실업률의 변화라던가 실업률의 격차 이런 것들로 충분히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연구술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저희가 예측 가능하였던 부분이기도 하였지만 그 코비드-19 팬데믹의 그 효과가 차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가장 큰 함의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심플하지만 숨겨진 여성 불안정 노동 그룹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잠재 경활 인구로 나타난다거나 시간 추가 취업 가능자, 즉 취업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하기를 원하는 형태, 이러한 숨겨진 여성 불안정 노동자 그룹을 조명할 수 있었고, 따라서 여성의 불안정 노동은 과소 추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대면 노동의 요구나 기술 발전의 정도 등 여성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서 더 고려되어야 하는 지표들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불안정성 개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들이 고려한 사실은 사회정책이 얼마나 더 정합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후속 연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주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고은 박사님이 너무 분석을 잘해 주셔 연구팀이. 그래서 저도 그 연구에 뒷받침이 되는 을 이제 좀 표를 갖고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는 많은데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프레젠테이션 설정. 이렇게 그러니까는 저는 이
이 브랑카 뒤에만 잘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연구자들이 위기가 있었을 때 이렇게 부지런하게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그것을 받아서 또 우리 박고은 박사 연구팀에서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했던 거는 통계청에서 고용보조 지표를 우리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 그냥 정규 그 전통적인 실업률로는 실업률을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2015년부터 그 자료를 발표했는데 제가 논문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지표를 활용해서 이렇게 또 성별 격차를 하신 거는 최초의 논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TPG가 전통적인 거, 그리고 EPG가 잠재 경활까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DPG가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들어가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지금 이제 박 박사님 말씀도 했지만 이거는 그 OECD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글로벌에 비해서 그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가 10배 이상의 충격이 있었다. 그리고 박 박사님 논문에서도 고용량과 근로 시간을 분석을 하셨는데 OECD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첫 달과 코로나 첫 달 비교했었을 때 한국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은 그 첫 달은 좀 8.10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2, 3, 4월에는 거의 그 10배 이상이 감소를 했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은 성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10배라고 했었을 때 여성이 뭐 20배고 남성이 5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좀 재밌는 그림인데 지금 이제 그 브랑카 박사님 연구팀에서 하신 게 이제 산업별로 여성이 뭐 그렇다 그랬는데 헬스케어가 또 굉장히 위험한 직군이었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하신 거 보면 전체의 70% 전국의 전 세계 70%가 여성이다 이런 걸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분기별로 지금 이제 박 박사님 계속 똑같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실업률, 고용률 보시면 감소폭. 그러니까는 줄어드는 거는 더 많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는 더 많이 늘어나는 비경제 활동 인구나 실업자나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산업별로 그 위험군을 하신 거를 좀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매비, 소매업, 숙박비, 음식점업 여기에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여성이 그 1분기에는 3만 3천 그리고 2분기에는 10만 명 그리고 3분기에는 10만 명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이 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남성도 같이 감소를 했지만 어떤 한 특정 산업에 10만 명 이상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업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양가적인데 대면 노동을 하는 돌봄은 일자리가 유지되지만 굉장히 감염의 위험이 있고 대면 노동을 하는 숙박 음식점은 일자리를 아예 잃는 이렇게 양극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대상이 36시간 미만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단시간 노동을 좋아하는데 시간제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추이를 보면 특히 청년층에서 작년에 그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제 올해 작년엔 시간 관련 취업자는 이 규모 자체가 남성이 조금 많았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많아지고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시면 10월 같은 경우는 시간 관련 취업 가능자가 남성은 3,000명, 여성은 5만 2천 명. 그러니까는 청년 여성들이 지금 자살률도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불안정 노동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휴직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뭐 이게 고용보조 지표에는 들어가는 집단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일시휴직자가 취업자 집단에 들어가서 고용률을 빼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일시휴직자 전체 규모를 보시면 항상 여성이 일시휴직자가 많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상적인 불안정 노동이 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를 또 보시면 이거는 이제 15세 이상 전체 집단이거든요. 3월 보면은 84만 명 정도가 여성이 일시휴직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 고용률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뭐 이들이 고용유지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상이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과, 뭐 노사 분교 이런 분들이라서 이 일휴직자의 거의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증명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이 그 생산 활동을 매달 발표를 했는데 10월달에 발표했을 때 생산 소비 투자 세 집단이 트리플 증가를 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증가를 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숙박, 음식, 예술, 교육 이쪽은
여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산업은 박고은 박사님께서 그 분석하셨던 위험도에서 숙박 음식, 교육 이쪽은 마이너스다,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끝났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남성 노동자들은 그냥 실업률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조 지표 활용을 별로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통계들을 우리 박 박사님 연구팀에서 해주셔갖고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보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덧붙이기보다는 일단 다 듣고 마지막에 참석한 분들끼리라도 좀 토론이 되었으면, 혹시 이 논문에 대해서 바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 있을까요? 참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올라온 거 있어요? 선생님, 김유희 박사님 없어요? 김영희 교수님 뭔가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은. 아니, 저는 너무 잘 네. 봤고, 예, 진짜 그다음에 이제 토론도 너무 흥미진진해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노동 상담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결과를 봤더니 남성의 경우에는 휴직하고 근로시간 변경 관련한 상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성은 해고 관련 상담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해고인지 해고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급 휴직 상태에 있으면서 해고의 위협에 있는 상황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토론에서는 해석을 남성의 경우에는 어쨌든 최대한 좀 보호, 근로를 통해서 근로시간 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무급 휴직의 장기화라든지 아니면 해고 위협이 조금 더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이라는 게 조금 더 젠더 스페시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고 우리가 이건 좀 추가로 들여다봐야 되는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산업 직업 이렇게 보셨잖아요. 산업 직업 이렇게 보셔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 산업 그 직업에 여성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관한 구성적 차이가 지금 이 전체를 드리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실은 사업체 특성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를 마더레이팅하는 효과 아니면 미디에이팅하는 효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좀 추가적으로 보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경활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자료를 통해서 사업체 예컨대 사업체의 성비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HR 관행들, 유연근무가 얼마나 장착되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CEO가 누구였는지 이런 그 사업체 특성들이 혹시 이런 젠더 스페시픽한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에 관한 추가 연구들이 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김난주 선생님 그 토론에 저도 너무 동감하면서 밝혀져야 되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공식 통계로 밝혀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되게 잘 밝혀주셨고 이거를 포멀하게 해주셨다라는 점에서 크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이제 전통적인 실업률 지표라든가 그것이 얼마나 이제 이 노동 시장의 활력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은 많이 있었고, 그냥 기본적인 틀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는 그보다 더 복잡한 어떤 게 다른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로시간이나 일은 더 많이 하면 좋은 거라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실업률 지표나 이렇게 고용지표, 고용보조지표 3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여전히 고용보조지표 3은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위기는 일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이제 그런 측면도 사실 굉장히 성별 격차가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일하고 싶지 않은 김영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정 노동의 특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고용 형태나 이제 특히 이제 산업 직종도 중요하지만
고용 형태가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을 거고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일을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얼마나 이번에 행사될 수 있었는지도 남녀 격차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참석자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일단 넘어가고 종합 토론 때 더 질문이 올라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리라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제가 그냥 좀 넉넉히 종합 토론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안 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일단 시간을 드리면 한 11시 늦어도 한 11시 5분까지는 목표로 마치는 시간을 11시 5분까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안리라입니다. 오늘 저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제도라고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재생산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방어기제 이론을 활용하여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출산과 육아라는 것은 여전히 여성의 직장 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이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8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직장 안에서도 엄마라는 존재는 여성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야근을 조직에 대한 헌신으로 이해하는 조직 문화 안에서 육아 부담 때문에 정시에 퇴근해야 하는 엄마 직원은 일과 성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이 때문에 인사평가나 보상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과 같은 생애 사건 그리고 육아에 대한 부담 등에서 비롯한 이러한 일가정 갈등으로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물론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당초 기대한 목적과는 달리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일가정 양립제도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의 이용이 직장 내에서 어떻게 여성에 대한 모성 페널티를 강화하는지 그리고 이 모성 페널티가 어떻게 기업 조직 안에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에 기초한 기존의 질서를 재생산하는지 재생산하는 사회적 방어 기제로 작동을 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는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여성의 승진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분석 자료는 2018년 6월부터 3개월간 총 2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수집이 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직급별로 행원 대리급이 5명, 과장 5명, 차장 5명, 부부장 5명, 부장 4명이었고요. 혼인 상태는 기혼이 20명, 그리고 이혼이나 미혼 상태인 사람이 4명, 그리고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근속 연수는 약 19.8년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분석에서 활용한 선행 연구와 이론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가정 양립제도와 모성 페널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내는 것은 이들 모성 보호 정책과 법에 내재되어 있는 보호의 프레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모성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는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모성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보호의 프레임 때문에 이로 인한 여성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그간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장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개정이 되어 왔는데요.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육아휴직의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일테면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률은 증가를 하였지만 오히려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이 여성들이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고요.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일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과 기업 구성원들은 현행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 단절 기간으로 여기고 있었고요. 여성에게 비친화적 조직 문화를 갖고 있거나 성별 분업 체계가 공고한 조직에서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즉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이라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이나 직장에서의 승진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된 것이고요. 이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이 모성 페널티를 정당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통계 연구들이 임금 결정에서의 모성 페널티를 설명해 왔고요. 교육 수준이나 경력 등의 변수를 통제를 하더라도 유자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인사평가 등에서도 모성 페널티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코렐의 실험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여성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데에 반해서 오히려 남성들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일에 더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결과가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원은 사회적 방어 기제 이론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방어라는 것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을 관리함으로써 조직을 유지하는 개인적, 조직적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방어는 물론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외부의 위협이나 갈등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조직이 적응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맨지스라는 학자는 간호사들의 노동 과정을 분석을 해서 이 사회적 방어 기제 이론을 체계화했는데요. 간호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면서 경험하는 불안이나 죄책감, 의심, 불확실성 등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환자와 분리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페더비치의 연구는 일가정 양립과 지금 이 모성 페널티 연구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이 연구에서는 직장 내의 일가정 내러티브가 사회적 방어 기제로 작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직장에서의 성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분할과 투사를 통해서 일가정 내러티브가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는데요. 일가정 갈등은 이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겪는 것이지만 남성과 여성에게서 이 일가정 내러티브가 다르게 작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육아라는 것을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경험을 분리하고 일에 몰두하는 남성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낸다. 그리고 여성 동료들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자신의 아내와 동일시를 함으로써 이 일가정 내러티브를 사회적 방어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론적인 자원을 활용을 해서 분할, 불확실성, 일반화, 수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직장 내에서 사회적 방어 기제로 기능하는 모성 페널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전에 한국은행업의 조직 특성과 여성의 노동 경험에 대해서 개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장시간 노동이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조직에서 여성은 불량 노동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일단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일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과 가정에서의 부담으로 항상 시간에 쫓기는 여성들은 직장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밑에 인터뷰 내용에서도 보이듯이 일테면 남성들은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반면 여자들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업무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무 태도 자체가 실제 업무량이나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덜 일하고 덜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여성의 직장 내 네트워크는 단절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졸공채 중심의 정규직 네트워크에서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일단 정보와 친교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거치면서 이러한 동기 네트워크가 여성들은 끊어지기도 하고 사실상 복직 이후에는 네트워크 형성을 새롭게 수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에 직면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육아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육아 때문에 직장 일에 소홀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요. 아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이 때문에 직장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이렇게 예를 들면 반복되는 와중에 그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이유로 실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직원 아이 때문에 일이 소홀해서 또는 아이 때문에 신경을 써서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내용들이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은행 조직에서 모성 페널티는 다음의 4가지 과정, 분할, 불확실성, 일반화, 수능,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불평등한 관계로 구성되어 왔던 성별화된 조직 질서를 방어하는 사회적 방어 기제로 작동을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분할을 통한 구분짓기의 과정인데요. 은행에서 여성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사실 높은 편입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의 휴직은 사실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고요. 은행에서 보장하는 2년의 육아휴직도 사실 단절 없이 다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산업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13.6% 정도였는데 은행업에서는 2.5%로 나타나서 약 11.1%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사실 10년 전 자료에 비해서 오히려 그 격차가 최근에 들어와서 더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에게만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화가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당연히 인사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육아휴직이라는 것을 여성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 여성을 휴직 없이 경력을 쌓아가는 남성 집단과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은 일과 성공에 관심이 없는 비정상적인 남성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분할의 과정을 통해서 모성 페널티는 사회적 방어 기제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내부 경력 단절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성은 또다시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림은 이제 그 여성들이 생애 사건을 경험하는 아래가 여성들의 생애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이고요. 이 위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입사를 해서 임원에 진급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인데요. 이 안에서 사실은 은행 내에서 사실상 누락이 있는 첫 승진은 사실 과장 진급인데 이 과장 진급 단계에서 출산과 휴직의 시기가 포함이 되거나 복직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진급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들은 인사 고과나 업무 성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복직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업무 재적응이 필요한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이 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유자녀 여성에 대한 낮은 인사 평가와 편견이 정당화가 됩니다. 은행, 그중에서도 특히 영업점에서는요. 금융상품과 관련한 규정이나 상품 내용의 변동이 빠르기 때문에 복직 이후에 새로 익혀야 하는 정보와 지침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이에 대해서 재적응을 하게 해주는 회사 내 교육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적응은 사실 모두 여성 개인에게 맡겨지고 있어서 복직한 유자녀 여성 집단에 대한 분할은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과 불안의 증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육아휴직자에게 인사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라는 인식과 관행이 비공식적으로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을 근속시간에 포함을 시켜서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호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사실 소문일 뿐 실제 규정으로 이 내용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이 때문에 유자녀 여성들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을 하더라도 휴직기간의 고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또 휴직 전에는 상사들이 휴직을 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과를 챙겨주기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고과를 소위 깔아주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 규정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안은 증폭이 되게 되고요. 사실상 사회적 정당성에 의해서 도입된 정책의 한계라고도 사실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조직의 외부자 또는 2등 시민으로 여기게 하는 이러한 조직 분위기는 이러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이 미혼 여성에 대한 차별로까지 일반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유자녀 기혼 여성에 대한 평가는 여성 일반에 대한 평가로 확산이 됩니다. 미혼 여성이나 자녀가 없는 여성도 잠재적 결혼 예정자 또는 잠재적 출산 예정자로 생각이 됩니다. 너도 여성이니까 어차피 결혼하고 육아휴직 쓸 거잖아 라는 생각 이러한 인식들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일이나 인사평가에서 이 순위로 밀려나도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 등이 그러합니다. 유자녀 기혼 여성을 차별하는 모성 페널티가 이렇게 여성 전체에게 일반화돼서 적용이 되어서요. 이러한 내용들은 여성 전체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성별화된 조직 질서에 대한 여성들의 수능과 자기 제한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 그리고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 육아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은 여성들이 경력 성공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거나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회사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한계 선에서만 이 경력 열망이 제한적으로 조정되어야 이러한 갈등과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승진 의지나 경력 성공에 대한 자기의 열망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갈등과 모순을 해결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수능과 자기 제한 그리고 자기 조정의 과정이 여성에게는 성별화된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어 기제로 작동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여성의 수능과 자기 제한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화된 질서를 갖는 기업 조직은 사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또 여성의 인적 자본이 증가하며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라는 정책적 압력 등 조직 내외의 변화와 압력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기존의 질서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분할이나 불확실성, 일반화, 수능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모성 페널티를 사회적 방어 기제로 작동을 시킴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육아휴직이 사실 남성에게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이 되고 조직 내 인식이 변화할 때 이 일가족 양립제도의 사용이 인사평가의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차별적 관행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직장일과 가족일에 대한 이중부담의 문제는 여성이 시간과 자원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에 대한 책임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때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미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디라 학생님 그 논문은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연구 정말 앞으로 정말 더 많아져야 된다. 특히 그러니까 기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관한 우리의 뭐 좀 지식들이 좀 더 축적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히 정말 기업은 아직도 블랙박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젠더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현장이지만 굉장히 블랙박스고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제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그 부재했던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는 있는데 그 제도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지식이 우리가 좀 필요하겠다. 제도적인 디커플링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식의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걸 그 제도적인 에스노그래피라고도 뭐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그 얘기들을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논문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주장은 굉장히 저도 그렇구나. 일가족 양립제도가 젠더 불평등을 악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주장들은 의미 있고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제가 충분히 설득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점 첫 번째는 이론적인 모니터라고 분석 간의 괴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디펜스라는 이론 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방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방어 기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적인 좀 명료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논문을 참 좋아하고 하는 논문인데 사실 그 논문에서의 그 소셜 디펜스라는 개념, 그 소셜 디펜스라는 분석 틀은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가족 내러티브, 그러니까 그 어떤 일가족 내러티브 그 자체가 소셜 디펜스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소셜 디펜스라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리고 카모플라지하는 그 집단적인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디펜스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파다빅 그 논문들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24/7 그 워크 스케줄이에요. 워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노동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과노동이 문제인데, 그 과노동은 그대로 둔 채로 일종의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이 어려워서 참 고생이 많아, 힘들어, 직장에서 참 이렇게 돼, 너무 안쓰러워, 안 됐어라고 하는 워크 그 패밀리 내러티브가 이 과노동의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연시키는 소셜 디펜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셜 디펜스는 남성, 여성 모두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같이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디펜스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분석적인 어떤 가치가 좀 없어지는. 근데 지금 안리란 선생님께서는 이게 사회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모성 페널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모성 페널티가 사회적인 방어 기제인가? 이거는 아닌, 그거보다는 모성 페널티는 이런 사회적 방어 기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닐까? 그 방어 기제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성 페널티, 사회적 방어 기제로 모성 페널티가 작동한다. 이거는 분석적으로는 리즈너블한 분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건 좀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발전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 정책적인 관심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자칫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적인 명료함 없이는 우리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알려져 있는 것들을 계속 그냥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정책적 관점에서 개입의 지점들을 명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석적 명료함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이 젠더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있다. 어떻게?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4가지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할, 불확실성, 일반화, 수능, 이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분석틀로 봤을 때 이것이 과정인가? 이 4가지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루는 그런 분석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에서 어떤 면이, 육아휴직 제도가 운영되는 어떤 측면이 젠더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가 조금 명료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분할이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면 그러니까 남녀의 불균형, 남성들은 안 쓰고 여성들만 쓰게 되는 지금 이것이 그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이 핵심적인 그 기제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 일반화, 수능은 그것의 부차적인 따라오게 되는 그런 개념 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남녀 불균형만, 육아휴직을 여성만 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냐? 육아휴직을 남성이 써도
승진에서 밀리고 육아휴직을 남성에서도 내부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이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오직 이 그 불균형에서만 비롯된 것인가, 이거는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내부 경력 단절, 인사고과의 불확실성, 이 문제는 유니버설한 개념이잖아요. 이걸 사용하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주장을 하신다면 지금 문제는 분할의 문제로만 그러니까 여성만 쓰고 있는 문제로만 제한이 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을 하신다면 이거는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도 불이익을 겪고 있다. 육아휴직의 그 돌봄자에 대한 그 페널티가 조직 안에 있다라는 주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핵심은 분할을 해소하면, 다시 말해서 남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과연 그런가 하는 것도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육아휴직과 그다음에 이후의 경력 효과에서의 성별화된 과정이 있는 건 아닌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조직 안에서 글라스 에스컬레이터 논의들도 하지 않습니까? 파더후드 프리미엄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는 페널티지만 남성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도 되죠. 파더후드 프리미엄, 그러니까 여성한테는서는 그러니까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노르마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아니라 프리스크립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에 오히려 베네핏을 얻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은 일해야 되는데 남성은 좀 그 가장이고 뭔가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줘야지 하는 방식으로 베네핏을 얻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젠더드 프로세스는 아닌지 이런 것들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일가족 양립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매값으로 넘기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말을 하게 되면 되게 그래 일가족 양립 현재 일가족 양립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 다 젠더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일정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일가정 양립제도들을 어쨌든 안착시키고 이것들을 권리로서 가지고 있게 됐다라는 것들은 성취이기도 하고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 일가정 양립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조금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지금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는 베리에이션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그래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다면 그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었나, 어떠한 조직적인 조건이 그런 베리에이션들을 만들어내는가들을 조금 더 밝히면서 우리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좀 정책적인 개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사례 연구로서 저도 굉장히 흥미있게 발표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특히 이제 경력 승진 이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타이밍, 육아휴직 출산하고 육아휴직하고 뭐 이런 그림으로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 이제 그런 로 데이터를 어떻게 더 이제 좀 정밀한 학술적으로 엄밀성을 갖는 연구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김영미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되는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따가 다른 또 참석자 분들께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럼 바로 김지선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한 30분 정도까지 일단 목표로 해주세요. 35분 정도? 35분? 35분까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끝낸다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네, 저 이제 미혼모 초기 양육 및 자립 지원 시범 모델로서 이제 여성인권 동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가 사실은 발표자가 아니었고
갑자기 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발표가 좀 많이 미흡한데요. 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좀 어떻게 이 사례를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 제기에 담아 있는데요. 오늘 사실 발표하기로 하셨던 분이 출산을 곧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말씀을 하셨다면 좀 더 또 이 모성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생한 부분도 또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과 관련된 부분인데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의 제도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념, 그다음에 사회 조직의 형식, 뭐 행동 규범 이것들에 의해서 조직되고 또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제 결혼 제도를 중심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 미혼모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편견에 기반한 차별 이런 것들은 슬라이드 아이고.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편견에 기반한 차별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특정 이제 집단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평등한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이제 사회가 집단을 구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미혼모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적극적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의 미혼모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많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극적 조치로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적 개입이 개인의 존엄성을 좀 잃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을 감수하게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례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되었고, 저희가 동감이라고 하는 사례에 주목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미혼모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미 많이 지적해 왔지만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감에서는 시설방 미혼모를 지원하고 있는 측면이 되게 크게 있어서 주목하게 된 것이 있고, 시설방 미혼모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거나 또 시설 입소를 이제 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배제된 미혼모들에게 이제 특정한 어떤 조건을 부여하거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이런 부분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지원 내용이 있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동감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 기존 미혼모 지원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초기 지원에 대한 어떤 모델을 상상해 보는 데 있어서 좀 살펴볼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논 고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료는 일단 저희가 이제 당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혼모 지원 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 6분 그리고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3분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연구 참여자 정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주제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도적인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지원, 그러니까 지원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이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나 여전히 이제 어떤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는 어떤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를 계속하면요. 저희가 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도적 한계, 그다음에 현실의 간극, 뭐 이렇게 메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많은 뭐 시도들이 있었고 내용들이 있지만 실질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처음 이제 그 접근성 측면이 가장 먼저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동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말씀하신 분들이 검색이 돼서요. 볼 수 있었어서요. 올라와 있어서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당사자가 뭔가를 이렇게 찾고 했을 때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기존의 내용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런 눈높이 홍보.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동감이 이제 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내용 중에 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만나게 된 분들이 동감에 대한 되게 신뢰를 보여주셨는데 그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묻고 따지고 이런 부분 없이 사실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결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미혼모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당사자가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지원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를 그 찾아온 분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중요한 내용으로는 또 입증주의에 기반해서 많은 사실 지원들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완화된 형태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한 유연한 어떤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또 생기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자체 내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재정적인 한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 대한 외부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그때도 이 접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잘 맞춰서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 지원해 가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네. 네, 계속 내용을 좀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토대로 구성된 지원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는 내용들을 자료에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증주의 절차를 넘어서는 부분이 그러니까 입증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되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뷰 과정 내내 사실은 느낄 수 있었어요. 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되게 사실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제도의 설계나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기존의 그런 지원에 있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동감의 사례에선 좀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계속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주제가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동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의 되게 중요한 특징은 이제 미혼모라고 하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양육의 책임자로서만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주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주거 지원 관련해서도 기존의 미혼모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특성이 또 반영이 되겠지만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용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입소하는 것들을 꺼려하게 되고 있다가도 그만두고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존중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곳들은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자녀 돌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이 이제 여성이 다른 어떤 활동을 원할 때 돌봄 봉사자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외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외박 같은 경우에도 뭐 이유가 있을 경우에 분명히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는, 그렇게 공동생활 가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일상생활에서의 그래서 이제 개인의 주체적인 어떤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존중해서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꼭 해야 된다던가, 뭐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다던가, 이런 어떤 그런 규칙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 여성의 삶을 어떤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미혼모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정체화하기보다는 욕구를 가진 어떤 개인으로서 좀 정체화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미혼모 지원 제도가 가지는 한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례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제도의 특성,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보게 되는데, 기존의 제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되게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입중주의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시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통제하고 관리의 대상으로 느끼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과 차별점을 가진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그 시설에서 있는 동안에는 생활을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지원의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퇴소 이후에 어떤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이 사업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동감 모델이 가지는 한계도 사실은 뚜렷한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자원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물품 후원 같은 경우도 기존 정부 지원 시설 중심으로 이제 배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어떤 동감 같은 경우에는 물품 확보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물품이 이제 필요한 물품을 할 수 있기보다는 있는 물품에서 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후원이 확보된 물품을 중심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족한 부분, 당장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서 뭐 써야 되는데 소득 할증을 하기 어려운 미혼모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그 돌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다라고 했는데, 이 인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활동가들이 막 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결론 및 지원을 보면 현행 미혼모 지원 체계의 한계를 이제 볼 수 있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법 개정도 되고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런 부분들에서의 내용에서 뭐 이렇게 확대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좀 구체적 상황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방 미혼모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서 대안적 모델에서 동감 사례가 이제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크게 보면 각종 규정이나 지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시설방 미혼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크게는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토대로 이제 구성된 어떤 지원 내용, 절차, 그다음에 방식, 태도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이런 지원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좀 그 대안적인 모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혼모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재원 부분에서는 현행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 특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지침이나 운영상의 한계가 굉장히 있어서, 이것은 물론 그 실무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든지 등의 어떤 그런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한계가 분명히 밑바탕이 되는 거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그런 운영의 한계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당사자주의를 토대로 시설과 미혼모부에게 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의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원 체계 및 시설의 지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커서 어떤 지역에서는 뭐 이른바 이렇게 단계별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그런 곳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막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동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그 지역의 한계라고 그 지역 내에서만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커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격차의 해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래서 시설별로 그런 이용의 특히 어떤 조건이나 서비스의 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점검이 필요하고 그 점검의 내용으로는 시설 내부의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언으로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박은정 선생님이 보내주신 토론문을 김유희 박사님께서 대신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희입니다. 박은정 박사님께서 코로나 방역 상황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이제 토론문을 제가 좀 최대한 박은정 박사님이 생각하셨던 내용들을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전달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연구 관련해서 지금 여성주의 관점이나 이 남녀 평등 관점에서 사실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지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앞으로도 더 많이 중요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인 개선 방향을 개선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동감 모델 관련해서 이 지원의 방식 자체가 미혼모부에 대해서 단순히 미혼모에 대해서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자로서가 아니고 이제 하나의 개인으로서 주체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박은정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미혼모에 대한 시설 중심의 지원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자립 지원에 대한 불충분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지원 서비스가 연계된 이 쉐어하우스 방식의 공동 생활가정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여성 인권 동감 사례가 미혼모부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매우 시사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혜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고 이 자립적인 권리 주체로서 미혼모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결정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델이 결국은 미혼모 지원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사례를 분석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두 분의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이 발제문에서 이제 의견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개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내용에서 이제 당사자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시고 있는데 왜 당사자주의가 미혼모 지원에서 중요한 이 발제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사자주의가 미혼모 지원에서 중요한지를 더 많이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론적 논의나 문헌 고찰 부분과 관련해서 당사자주의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그리고 현재 지원 정책에서 당사자주의 이념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제 뒤쪽에서 제시하신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이 본 모델의 미혼모 지원 방식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번째는 결론 부분에서 이 여성 인권 동감 모델이 그러니까 아까 현행 정책과도 좀 연결을 해갖고 제안을 해주셨긴 했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 이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유사한 모델이 정부의 미혼모 지원 체계에 편입되거나 혹은 이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그 영향을 주기 위해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본문의 분석 결과와 재원이 조금 더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모델이 어떻게 이거는 사실은 본연구의 그 정책적 함의랑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델이 결국은 기존의 정부의 이제 지원 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혹시 좀 지금 그 발표자께서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거나 보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은정 박사님의 토론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가 좀 미숙해서 바로바로 논문 끝날 때마다 토론자의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들었었어야 되는데 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문부터 그 김난주 박사 뭐 첫 번째 논문은 그렇게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깜빡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이 있었으면 토론 바로 의견을 여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는데 아무튼 뭐 마무리 발언 겸해서 충분히 시간을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시고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박사님,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내용들 참고로 해서 저희도 논문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 논문의 자료의 한계상 없었지만 일시휴직자 같은 내용들이 일시휴직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 그래서 일시휴직자에서 여성 성별 격차가 높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불안정성,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 사업체의 HR 관행이라던가 이런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결국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성별 격차들이 발생하는지를 조금 더 Y의 측면에서 이것을 분석하는 또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자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상황,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여성에게서 더 높은가, 그것은 저희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자료의 한계로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분석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저희가 분석하면서 조금씩 선행 연구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은 대면 노동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고용 불안정성도 높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분들이 종사하시는 일자리들이 예를 들면은 근무 시간 단축 이러한 제도라던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이 노동 조건들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안전망들로부터 평소에 배제되어 있다라는 정도의 그 데이터들을 활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대면 노동의 위험이라는 게 건강상의 어떤 위험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적 사회권의 측면에서의 배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일부 지적을 하기는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자료가 된다면 더 분석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들 감사드립니다. 물론 안리라 선생님. 네. 네. 일단 김영미 교수님께서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세밀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고민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이 논문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석원 자료를 사실은 일가정 양립제도라는 포인트에 어떻게 맞추어서 좀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 방어 기제 이론을 좀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민 교수님이나 또 윤자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하고 정치하게 좀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고민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김영민 교수님 얘기해주신 것 부분 중에서도 특히 또 공감이 많이 됐었던 부분들이 제가 이제 4가지 요소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뭐 분할이라든지 특정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제가 육아휴직 제도의 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 그간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절대 아니고 네, 사실은 제가 좀 육아휴직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었고 사실은 계속 되게 요즘에는 여자라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이 사실 일반적인데 기업 안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이것의 이용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조직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었고 사실은 앞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까지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도적 개선의 방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조직 안에서는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다른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되게 발표를 채워주신 좋은 토론해주신 김유희 선생님, 박은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게 논문을 이제 아직 쓰고 있는 사실은 하고 있는 완성된 논문이 아니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그 과정에 해주신 말씀들이 되게 정말 중요한 저희가 이제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발표자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저를 믿고 아마 그 원래 발표하게 하셨던 분은 저한테 이제 역할을 주셨을 텐데 제가 발표 울렁증이 있는데다 더 심해져가지고 너무 발표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보고 계시는 발표자 선생님께 원래 선생님께 미안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왜 사유리가 출산을 해가지고 아까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뭐 그 미혼모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야 될까라는 아마 문제 제기도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미혼모는 그야말로 뭐 그잖아요. 아직 혼인하지 않은 그러니까 출산을 먼저 한 혼인 전에 이런 이제 그 어떤 그거를 규범으로 한 전제로 한 용어라서 사실 뭐 아까 유희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혼인과 무관하게 출산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자발적으로 임신하고 뭐 출산과 양육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에 있어서 사유리와 약간 구분되는 지점은 있고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뭐 대안을 마련할 때 구분되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 중심의 지원이 되어야 낙인 그동안 미혼모에 대해서 가졌던 우리 사회가 그런 낙인 효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경제적으로 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뭐 오늘 정말 재밌는 논문들이 발표가 됐고요. 시간이 좀 남았지만 혹시 그 유튜브 생중계로부터 뭐 올라온 질문이 있나요? 아쉬운가요? 우리가 너무 클리어하게 발표도 잘하고 토론도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 들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토론자분들 또 말씀하실 거 있나요? 김영미 교수님, 김남주 박사님? 소감? 네,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2020년 한국사회정책연합 학술대회 사회정책학회 여성사회정책연구자 분과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